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입니다. 궁정동 안가의 연을장. 불빛은 희미하고 술잔은 가득 찼으며 경호원들은 바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권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3대, 제5대 대통령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남자의 분노, 한순간의 광기, 고독한 암살자의 결행. 대부분의 역사책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사건은 종결됐고, 범인은 처형됐고, 역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군사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수십 년간 기밀 딱지가 붙은 채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신문 조서에는 공식 역사가 절대로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질문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왜 다른 사람을 먼저 제거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전두환을 겨냥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누군가가 그에게 먼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전두환을 제거하자고. 지금 당장,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그 제안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창성이었습니다. 전직 보안사령관, 대한민국 군사정보의 핵심을 쥐고 있던 남자. 강창성은 김재규에게 말했습니다. 전두환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거절 하나 때문에 전두환은 살았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8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 거절 하나 때문에 광주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거절 하나가 만약 달랐다면 대한민국의 1980년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절의 이유를 추적합니다. 공식 기록이 말하지 않은 것, 생존자들이 죽기 전에 남긴 증언,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부분적으로 해제된 기밀 문서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한 인간이 내린 결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둡고 훨씬 인간적입니다. 강창성. 이 이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979년, 그는 전직 육군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보안사, 대한민국 군 내부의 군 정보기관, 군인들을 감시하는 군인들, 아군을 사찰하는 조직. 이 조직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바로 강창성이었습니다. 그는 냉정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 상황을 읽는 눈이 있었고 권력의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여름, 그가 읽은 상황은 이랬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흔들리고 있다. YH 무역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항쟁. 거리에는 민심이 들끓고 있었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라는 태양이 기울고 있다는 것, 강창성은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두환이었습니다. 1979년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강창성의 후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회,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 군 내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밀 네트워크. 전두환은
그 하나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강창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두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막지 않으면 이마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그래서 강창성은 결심했습니다. 김재규를 만나야겠다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1979년의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든 잡아들일 수 있었고, 누구든 조사할 수 있었고, 누구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 위에 있었고, 군 위에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다음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조직의 수장이 김재규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의 김재규는 점점 고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차지철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남자. 차지철은 갈수록 중앙정보부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정보 보고 라인을 가로채고 대통령과 김재규 사이를 조금씩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이 박정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사권을 이용해 정치권, 군부, 정보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권력 확장이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창성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사 기록과 관련자 증언을 종합하면 그것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도청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 기록이 남지 않는 자리. 강창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김재규는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두 남자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강창성이 전두환을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자의 공포였습니다. 강창성 자신이 보안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회는 군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단장급 이상의 핵심 보직에 하나회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군 내부의 또 다른 명령체계였습니다. 공식 지휘계통 위에 또는 그것과 병렬로 작동하는 비공식 권력 구조. 강창성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정희가 흔들리는 순간 전두환은 이 구조를 이용할 것이다. 그는 기다리고 있다. 그는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막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 김재규에게도 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도 전두환을 경계했습니다. 그도 하나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는가?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전두환보다 차지철을 더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정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박정희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분노. 그것이 전두환이라는 미래 위협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창성은 미래를 봤습니다. 김재규는 현재를 봤습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역사를 갈랐습니다.
1979년 여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팽팽한 계절이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는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YH 무역 여공들의 농성, 야당 총재의 국회 제명.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었고 유신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차지철은 말했습니다. 강경 진압하십시오. 탱크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도 죽였습니다. 김재규는 달랐습니다.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강경책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 강창성과 김재규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이야기는 공식 역사에서 지워졌는가입니다. 강창성과 김재규의 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날짜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1979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부마항쟁이 본격화되기 전후의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창성은 이미 보안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 내부에서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현직이 아니었지만 현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수장의 아이러니입니다. 자리를 떠난 뒤에야 오히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강창성이 감지한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단순히 출세를 원하는 야심가가 아니라는 것. 그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자신의 도약대로 삼겠다는 시나리오. 강창성은 그 시나리오의 윤곽을 읽었습니다. 하나회 멤버들의 움직임, 핵심 부대 지휘관들의 교체, 합동수사본부 권한의 점진적 확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두환은 기회가 오면 움직인다.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된다. 그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는 김재규를 선택했습니다. 왜 김재규였는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의 수장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둘째, 김재규는 이미 전두환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득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 김재규는 이미 결행에 대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창성의 눈에는 그렇게 읽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강창성은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꺼냈습니다. 전두환의 하나회가 어느 부대를 장악하고 있는지,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김재규는 들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성의 분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재규가 전두환보다 더 급박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 차지철과 박정희와의 관계가 이미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 또는 김재규가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김재규는 전두환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있는 한 전두환은 움직일 수 없다. 설령 박정희가 사라진다 해도 자신이 그 이후를 수습할 수 있다. 자신에게 중앙정보부가 있는 한 군부의 한 장성 따위는 통제 가능하다. 이 판단이 맞았다면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진 그날 밤, 전두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두려워했던 그 시나리오가 정확히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은 강창성이 김재규에게 제안을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김재규가 고개를 끄덕였더라면 달라졌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작동합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남자가 조용한 방에 앉아 나눈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한쪽이 침묵했을 때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강창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전두환의 하나회가 어떻게 그 혼란의 계절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10월 26일 그 밤, 총성이 울린 뒤 54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됩니다. 1963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 젊은 장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제복은 빳빳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헌법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부는 다른 맹세를 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고 더 오래 지속될 맹세를, 서로에게 충성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하나회.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군 내부의 친목 모임이라고, 육사 동기들끼리 밥 한 번 먹고 술 한잔하는 모임이라고. 그러나 1979년 강창성이 김재규에게 가져간 정보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 안의 또 다른 군대입니다. 강창성은 보안사령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회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파악한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79년 기준 하나회 멤버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투부대 지휘관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공수특전단, 구사단.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배치된 결과였습니다. 하나회 멤버가 유직에 오르면 그 아래 참모들도 하나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어올렸고, 서로를 보호했고,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식 지휘 계통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또는 그것과 나란히 하나회의 비공식 명령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김재규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육군에는 두 개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군대, 하나는 전두환의 군대. 그리고 위기가 오면 전두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전두환, 1931년생, 경남 합천 출신. 그는 육사 11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군을 출세의 사다리로 삼은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공수부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재능은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묶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동기들을 모았습니다. 후배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술자리에서, 훈련장에서, 회의실 복도에서. 그는 끊임없이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을 하나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붙였습니다. 하나회. 1979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회는 이미 15년 이상 성장해 있었습니다. 뿌리가 깊었고 가지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보안서의 수사권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강창성은
그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회의 네트워크, 보안사의 수사권, 그리고 전두환의 야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창성이 김재규를 선택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의 상위 기관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김재규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기관의 합법적인 행위로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내부 작전으로. 강창성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두환을 없애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의 기강을 해치고 있다는 명분, 보안사령관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분. 그 명분 아래 중앙정보부가 움직인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 김재규는 그 제안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에 그의 법정 진술과 측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재규는 전두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전두환을 제거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회는 전두환 개인이 아닙니다. 전두환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정호용이 있었습니다. 황영시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없이도 하나회는 다른 지도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 지금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은 전두환이 아닙니다. 차지철입니다. 차지철이 박정희와 자신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당장의 고통이었습니다. 김재규에게 전두환은 미래의 위협이었습니다. 차지철은 현재의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미래의 위협보다 현재의 고통에 먼저 반응합니다. 강창성의 제안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재규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방아쇠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자리를 뜬 뒤 역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10월 18일,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18년 만에 가장 큰 민심의 폭발이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외쳤습니다. 김재규는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이 왔습니다. 강창성이 제안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총성이 울렸을 때 전두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창성의 두려움은 예언이 됐습니다. 총성은 두 발이었습니다. 오후 7시 41분, 궁정동 안가,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지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 박정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54일간의 공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신 체제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지금도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전두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전두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순간 전두환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락한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과 절차가 규정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강창성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전두환은 자신의 군대를 먼저 움직인다. 강창성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규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는 그 밤 이미 다른 일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10월 27일 새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습니다. 본부장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손에 들어간 합동수사본부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라는 이름 아래 군의 모든 정보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라는 이름 아래 누구든 불러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라는 이름 아래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두려워했던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강창성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54일 동안. 그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전직 보안사령관.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두환의 위험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누군가 막아야 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은 뒤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강자에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미 자신의 파멸을 예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창성은 고독했습니다. 그는 옳았지만 옳음은 권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2월 12일, 역사는 이날을 12.12 군사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불법으로 체포했습니다. 정승화는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공식 지휘 계통상 전두환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하나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핵심 부대를 움직여. 이것은 쿠데타였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아무도 그것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강창성이 수개월 전에 한 말이 답입니다. 핵심 부대 지휘관이 이미 하나회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실행할 사람들이 다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창성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기 전에, 아직 그가 그 권한을 이용해 군 전체를 장악하기 전에,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강창성이 체포된 것은 12월 12일 이후였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조서의 전문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창성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안 공적 공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재규에게 했던 제안, 전두환을 먼저 제거하자고 했던 그 대화, 그것은 기록의 음지에 묻혔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이후 그 대화는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기록되는 순간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재규는 왜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충동적 행위였는가? 계획된 암살이었는가?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었는가? 개인적 원한의 폭발이었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강창성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왜 결국 더 큰 결행을 선택했는가? 전두환을 제거하자는 제안은 거절하면서 왜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가? 그 답은 김재규라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김재규, 1926년생, 경북 선산 출신. 그는 박정희와 육사동기였습니다. 이기.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뒤 김재규는 그 권력의 핵심에서 일했습니다.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거쳐 1976년 중앙정보부장이 됐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동기이자 신뢰와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박정희는 김재규를 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때로 박정희의 결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관계가 1979년 들어 결정적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지철 때문이었습니다. 차지철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경호실장의 직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박정희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은 그는 정보보고 체계에 개입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를 검열하거나 지연시켰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사이에 자신을 끼워 넣었습니다. 김재규의 입장에서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은 대통령 다음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 그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박정희의 동의 아래. 김재규는 여러 차례 박정희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차지철을 견제해달라고. 그때마다 박정희는 차지철의 편을 들었습니다. 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김재규에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터졌을 때 차지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을 죽이고도 정권이 유지됐습니다. 우리도 100만 명, 200만 명 죽이면 됩니다. 김재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 말에 침묵하는 것을 봤습니다. 반박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동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김재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고 후에 그의 법정 진술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역사는 이 말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진심이었다는 해석, 사후 합리화라는 해석, 양쪽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인적 분노와 정치적 신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뒤엉켜 하나의 결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두환 제거는 거절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김재규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닿습니다. 김재규에게 전두환은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그의 고통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차지철이 고통의 원천이었고 그 차지철을 두둔하는 박정희가 배신의 원천이었습니다. 간창성은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의 내면은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극도의 압박 아래서. 김재규에게 1979년의 매일은 굴욕이었습니다. 차지철에게 밀리고 박정희에게 외면당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느낌. 그것이 그를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강창성의 제안은 냉정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의 내면은 이미 냉정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두환을 제거하는 계산된 작전을 수행할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오후 궁정동 안가에 모이기 전 김재규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내가 거사를 한다. 거사.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반란이나 암살이 아니라 거사.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였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이후에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김재규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이었습니다. 김재규가 체포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합동수사본부에 출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동수사본부의 수장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강창성이 두려워했던 그 남자, 김재규에게 제거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남자. 전두환이 이제 김재규를 조사하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보다 더 잔혹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5월 24일,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역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독재자를 제거했지만 더 잔인한 복제자의 집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더 늦어졌습니다. 그는 전두환을 과소평가했고 그 과소평가의 대가를 나라 전체가 치렀습니다. 강창성이 그에게 했던 말, 전두환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김재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그는 형장에서 혼자 안고 갔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전두환이 그 54일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치밀한 권력장악의 내막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강창성이 결국 무엇을 이뤘는지 그 비극적 결말을 들여다봅니다. 계속됩니다. 역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위기에 무너지는 인간, 그리고 위기를 설계하는 인간. 1979년 10월 26일 밤, 총성이 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장군들은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관료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몰라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전두환은 닫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강창성이 두려워했던 것, 김재규에게 경고했던 것, 전두환은 기다리고 있다. 그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자신의 도약대로 삼겠다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10월 26일 밤 11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부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승인했는가?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습니다. 바로 그 정승화가 나중에 전두환에 의해 체포되는 인물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종종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신을 죽일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합동수사본부장. 이 직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통령시해라는 초유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 그는 누구든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군 장성이든 정보기관 요원이든 정치인이든 수사라는 이름 아래 어떤 정보든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군의 기밀, 중앙정보부의 파일, 청와대의 문서, 그리고 수사라는 이름 아래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첫 주, 전두환이 한 일들을 보십시오. 첫째,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진 인물들을 먼저 소환했습니다. 수사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조사실에 앉혀놓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둘째, 하나회 네트워크를 통해 핵심 부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회의 비공식 채널이었습니다. 어느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휘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체스판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수사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서 그는 체스 말들을 하나씩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체포된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시기는 분명합니다. 12월 12일 이전,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던 시기에 강창성은 소환됐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수사 협조였습니다. 전직 보안사령관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창성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협조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무력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조사실에서 강창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두환의 부하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 내용의 전문은 지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강창성은 그 이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재규에게 했던 제안, 그 대화의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두환의 입장에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김재규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 전두환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기밀 문서 속에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서랍 속에. 12월 12일 밤, 전두환은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오후 6시경, 전두환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재현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 7시 30분, 보안사 수사관들이 정승화의 관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총을 든 채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자신의 집에서 부하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상관의 허가 없이. 이것은 반란이었습니다.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창성이 수개월 전에 경고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핵심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미 하나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실행할 병력이 반란군 편에 있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은 저항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전두환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력은 고립됐습니다. 공수부대가 서울 심해로 진입했습니다. 하나회가 장악한 부대들이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서울은 전두환의 군대 아래 있었습니다. 12.12의 밤, 전두환이 지휘한 작전의 세부를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것은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느 부대가 어느 시간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건물을 먼저 점령하는지, 저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하나회를 통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강창성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이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기 전에, 그가 이 카드들을 손에 쥐기 전에 김재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니,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시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하지 않은 것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은 역사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으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12월 12일 이후 그는 착착 권력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정보부 부장 서리,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직을 향해 그 길목에서 광주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밤,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대중이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계엄 확대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수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군대, 그리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향해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열흘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사망자 165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광주 시민들의 증언, 미국 외교 전문, 그리고 이후 발굴된 자료들은 그 숫자가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깊이 은폐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강창성이 전두환을 막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추상적인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면 유혈이 흐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강창성은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공수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가 하나회를 통해 부대원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왔는지. 강창성은 보안사령관으로서 그 내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한 일들. 그것은 군인들이 순간적 판단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행동이었습니다. 공포를 심는 방식으로 훈련된, 저항을 무력으로 분쇄하는 방식으로 훈련된. 강창성은 그 훈련의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규에게.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일어났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종종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결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절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 광주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980년 5월 주한 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군 병력이 광주 진압에 투입되는 것에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한국군 부대가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미국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 전문들이 수십 년 뒤 기밀 해제되면서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전두환의 권력 장악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냉전의 논리였습니다. 한반도의 안정, 북한에 대한 억제력. 그 논리 아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배신당했습니다. 강창성은 광주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자유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12월 12일 이후 구속되거나 연금된 상태에서 그는 광주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옳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사실인 경우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역사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실제했습니다. 그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광주 이후 전두환의 권력은 완성됐습니다.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압박에 의한 사임이었습니다. 9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선출됐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구가 만들어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는 8년간 계속됐습니다. 1988년까지. 그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 통폐합, 삼천 교입대, 민주화 운동 탄압. 그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하나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김재규에게 전두환을 먼저 제거하자고 했던 그 자리. 그리고 김재규가 거절했던 그 순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인물 유형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틀린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는 틀렸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가장 잔인한 유형은 옳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했고, 정확히 경고했고, 정확히 막으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정확히 현실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사람. 강창성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강창성의 삶을 처음부터 되짚어 봅시다. 1924년생, 경남 출신.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해방을 목격했고 한국전쟁을 싸웠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73년, 그는 보안사령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정보의 핵심을 맡은 자리였습니다. 보안사는 군 내부를 들여다보는 조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사상을 점검하고 군 내부의 이상 동향을 감시하는 조직. 강창성은 이 조직을 이끌면서 군 내부의 민낯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회를 봤습니다. 강창성이 보안사령관 시절 하나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회를 단순한 사조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의 공식 명령 체계와 병렬로 작동하는 또 다른 권력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강창성은 이 문제를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하나회의 위험성을. 군 내부의 사조직이 이렇게 성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 보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회는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1979년 강창성이 전직 보안사령관으로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김재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수년간의 좌절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채널을 택했습니다. 김재규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김재규의 거절 이후 강창성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병력도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태역 장군이었습니다. 전화기와 인맥이 전부였습니다. 10월 26일 총성이 울린 뒤 그는 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군 내부 인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두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동수사본부를 그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권력의 축이 기울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하나회 네트워크가 군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창성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강창성이 합동수사본부에 소환됐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전두환이 이겼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옳았지만 패배했다는 것이, 경고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것이. 조사실에서 강창성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전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전두환 앞에 또는 전두환의 부하들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권력이 완전히 역전된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보안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보안사의 후임 수장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전두환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람이 그 전두환의 손아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후 강창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안 공적 공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아래서 그의 이름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단순히 정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창성이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증인이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회가 어떻게 군을 장악했는지를. 12월 12일이 즉흥적 반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전두환을 미리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 사실들이 알려지는 순간 전두환의 집권이 얼마나 우연에 의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역사의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은 전두환 정권에게 너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강창성은 공적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유언항쟁이 터졌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흔들렸습니다.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96년 전두환은 매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정에서 전두환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그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성은 그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들을. 전두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했는지를. 하나회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증언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개된 기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창성의 이야기가 역사의 전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재규의 이야기에서 갑주로, 전두환의 이야기에서 부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는 행동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암살을 저지른 사람, 거리에서 싸운 사람. 그러나 경고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강창성은
그 기억되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무엇인가? 김재규는 왜 거절했는가? 이것이 표면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강창성의 경고는 아무도 듣지 않았는가? 그는 옳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그런데 왜 그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옳음은 그 자체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옳음이 힘이 되려면 그것을 실행할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강창성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역 장군이었습니다. 전어기와 기억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에게는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15년간 키워온 조직이 있었습니다. 핵심 부대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옳음과 조직력이 충돌했을 때 역사는 조직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1979년 대한민국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수백만 명의 산미에 새겨졌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봅니다. 강창성의 마지막 연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됩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 자택에서 향온하게. 그는 끝까지 광주를 부정했습니다. 끝까지 12.12를 정당화했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회고록에는 광주 희생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차벌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됐습니다. 추징금 2,205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미납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를 완전히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창성은 2006년에 사망했습니다. 전두환보다 15년 먼저. 향년 82세. 그는 말년에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됐고, 경제가 성장했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강창성의 이름은 역사책의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남았습니다. 12.16의 각주, 12.12의 각주, 전두환 집권기의 각주. 그러나 각주는 때로 본문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강창성이 사망하기 전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 가지 사실이 반복됩니다. 그는 김재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 그 거절로 인해 역사가 바뀐 사람, 그 거절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게 된 사람.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강창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재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 다 틀렸다. 이 말 속에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강창성은 전두환을 먼저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전두환 없이도 하나회는 남아있었습니다. 하나회 없이도 군부의 정치 개입 욕구는 남아있었습니다. 개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제거하면 유신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신은 박정희 개인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전두환이 이어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을 제거하면 역사가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틀렸습니다.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개인이 같은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강창성이 옳았고 김재규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두환이 악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더 불태난 무언가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조용한 방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한쪽이 침묵할 때 수백만 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강창성은 말했습니다. 김재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있었습니다. 삼천교육대가 있었습니다. 8년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큰 사건들을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역사의 흐름이 그랬다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가정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가 달랐다면, 한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달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이야기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강창성이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이 아닙니다. 회고록도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질문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부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경고할 때 우리는 듣는가? 강창성은 경고했습니다. 김재규에게, 군 상층부에게.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 권력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위협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진실이 불편할 때 인간은 그것을 외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1979년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고를 듣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 어딘가에 강창성처럼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언제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현재의 안락함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강창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편한 경고를 들으십시오. 당장 급하지 않은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그 무시의 대가를 반드시 청구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2024년 현재 5.18 관련 기록물의 일부는 여전히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성과 김재규의 대화에 관한 조사 기록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를 운용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기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가을의 그 대화는, 그 침묵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은 서랍들이 있습니다. 읽히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질문하고 계속 파고드는 우리입니다. 강창성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옳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기를.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된 재판 기록, 기밀 해제된 외교 문서, 생존자 증언, 그리고 관련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부 내용은 현재까지도 논쟁 중이며 관련 기록의 완전한 공개를 촉구합니다.